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저마다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지켜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선옥의 듣는 서재입니다. 이번 낭독은 루틴의 힘입니다. 구독하시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바쁘다고 좋은 게 아니다. 심지어 개미조차도 바쁘다. 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가?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헨리 데이비드 서로. 멀티태스킹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크리스천 제럿. 유명 소설가 조나선 프렌즈는 멀티태스킹의 유혹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소설 자유를 쓸 때 집기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무실에 스스로를 감금하다시피 했다.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심지어 자신의 구닥다리 노트북 컴퓨터에서 무선랜 카드를 빼내고 초강력 접착제와 톱으로 인터넷 포트를 아예 못쓰게 만들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귀마개와 소음 방지 헤드폰을 끼고 마치 누에고치가 된 것 같은 환경을 조성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프렌즈의 사례는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동물인지를 신랄하게 보여준다. 창의적 정신은 걸핏하면 한눈 팔기 일수고 새로 등장한 연결성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해서 누구든지 쉽게 집중력을 잃어버리곤 한다. 멀티태스킹이라는 미신.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걷기 같은 매우 자동적인 행위를 할 때만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의식적인 집중을 요하는 행위인 경우 실제 이루어지는 현상은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놓고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작업 전환 과정일 뿐이다. 마치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동시에 하는 양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그저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또다시 원래 일로 돌아오는 것 뿐이다. 이 경우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때보다 숙련도와 정확성은 훨씬 떨어진다. 독서를 예로 들어보자. 예전에는 2-3시간 독서를 한 후에는 타인과의 사교적인 접촉을 추구했는데 이제 인스턴트 메신저 같은 도구가 출현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어떨까? 센트럴 커네티컷 주립대학교의 로라 보먼이 이끄는 연구팀은 교과서를 읽으면서 메신저를 사용하는 학생이 단순히 책 읽기만 하는 학생에 비해 해당 단락을 읽는데 25%의 시간이 더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동시에 수행하는 특정 행위들이 독서와 채팅이든 글쓰기와 TV 시청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최종 결과는 동일하다. 각기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경우보다 완성도는 떨어지고 걸리는 시간도 더 길어진다.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딴짓의 유혹. 물론 멀티태스킹만 탓할 게 아니다. 이보다 더 은밀한 해악은 바탕화면에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열어둔 채 겉으로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의 습관이다. 이들 앱에서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알람이 울리면 우리는 바로 경로를 이탈하고 만다. 이때 단순히 메시지에 응답하는 시간만 뺏기는 것이 아니다. 한눈 팔기 전에 하고 있던 일의 흐름을 되찾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는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험을 한 가지 진행했다. 직원 27명의 작업 습관을 2주일에 걸쳐 모니터링 했는데 직원들은 메시지에 응답하느라 평균 10분 정도의 시간을 허비했을 뿐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다른 앱도 둘러보는데 평균 10에서 15분을 더 보낸 후에야 본연의 업무로 돌아왔다. 이런 딴짓이 때로는 몇 시간이나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스스로에게는 이메일 하나에 후다닥 답하거나 짧게 통화 한 번 했을 뿐이라며 위안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는 작업을 전환하는 동안 토끼굴에 빠져버려서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본연의 업무로부터 정신줄을 놓게 된다. 제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작업 성과가 떨어진다. 유혹에 저항하려는 행위 자체가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정신력을 갉아먹는 것이다. 이는 2011년 심리학자들이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연구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컴퓨터 작업을 지시했는데 이때 한 집단에게는 흥미로운 영상을 그냥 보여줬지만 다른 집단에게는 이 영상의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고 참게 했다. 당신의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 클립의 유혹과 비슷하다. 이후 다른 작업을 수행할 때 영상 시청의 유혹을 참아야 했던 집단은 영상을 볼 수 있었던 집단에 비해 작업 성과가 좋지 않았다. 즉, 딴짓을 무시하려고 애쓴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프렌즌처럼 아예 이들을 집중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가 세워놓은 규칙을 어기지 않는데 정신 에너지의 절반을 쏟아야만 한다. 끝내지 않은 업무는 숙취와 같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자제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뇌에는 그 나름의 볼 일이 있다. 오전에 보고서 작성 업무를 하다가 이 업무를 끝내지 않은 채 오후에는 광고 제작 브리핑 업무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해 보이는 변화지만 미완성 상태인 아침 업무가 정신을 좀먹는 벌레처럼 뇌리에 남아 이후 업무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주의력 잔여물 효과라고 부른다.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다른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우선 단어 퍼즐을 맞추게 한 다음 완전히 별개의 작업인 이력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참가자들이 이력서 검토를 막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해 새로운 업무로 정신을 전환했을 때 연구자인 소피 리로이는 그들에게 돌발 과제를 하나 제시했다. 나열된 글자가 실제 단어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문제였다. 단어 퍼즐 과제를 다 완성하지 못한 채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집단의 참가자들은 퍼즐 안에 들어있던 단어나 풀다처럼 퍼즐의 목표와 관련된 단어에 더 빠르게 반응했다. 끝내지 못했던 첫 번째 과제가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단어 퍼즐을 완전히 끝마친 후 새 업무에 돌입한 대조군의 결과와 비교해본 리로이는 잔존 업무의 여파가 마치 숙취처럼 이력서 검토 과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던 작업을 보류해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이 별일 아니라는 생각과 달리 연구 결과를 보면 끝내지 못한 과제에서 손을 떼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여긴다 해도 끝내지 못한 일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신적 자원을 축낸다. 더군다나 이런 정신적 끌림을 무시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진이 빠지고 만다. 가능하다면 다른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찝찝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기꺼이 손을 놓을 수 있는 중단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 심적인 마무리를 끝낸 후 다른 과제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편이 훨씬 쉬운 길이다. 물론 창의적인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는 이를 바꿔가며 처리하는 게 득이 될 때가 종종 있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제 해결 단계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단계에서 잠시 과제로부터 벗어나면 잠재의식이 별개의 개념들을 서로 연관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예외일 뿐이다. 효율성 강화 수단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 멀티태스킹은 생산성 저하의 주범임을 잊지 말자. 일단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나아갈 방향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에 매진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단 한 가지에 전념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 모든 일의 완벽을 목표로 하는 예술가는 무엇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외젠 들라크루아. 완벽의 강요에서 벗어나라. 엘리자베스 그레이스 손더스. 어떤 일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데 그런 제가 완벽주의자일 리 없어요. 평소 멘토로 여겼던 분이 내게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나는 당시 멘토의 진단이 너무나 정확했다는 걸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이 내 능력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심해왔다. 그리고 나는 과거의 행동 패턴과 관계없이 현재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우리는 완벽주의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결정을 통해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적 과정을 즐기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만약 수십 년간 나를 괴롭힌 완벽주의에 당신 또한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면 우선 완벽주의에 대한 마음의 정의부터 살펴보기 바란다. 무결점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태도로 지나치게 높은 성과 기준을 정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에 몹시 가혹하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걱정함. 완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상하지만 익숙하게 들리는 말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정의 모두 공통적으로 이상주의와 판단이라는 정신적 패턴을 강조하는데 이는 곧 두려움과 자존심이라는 핵심적 감정 상태로 이어진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을 몰아붙여서라도 머릿속에 그렸던 수준의 성과를 내기만 한다면 세상 꼭대기에 오른 듯한 기분을 느낀다. 반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물론 이런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수많은 예술가, 작가, 디자이너가 이처럼 끈질기게 이상을 추구한 덕분에 넋을 잃을 만큼 훌륭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 지나치게 완벽을 강조하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 돌연 화를 내거나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경우를 떠올려 보라. 완벽주의적 성향 탓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입하기를 꺼리게 되는 건 그나마 사소한 폐해다. 최악의 경우에는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감당해야 할 희생을 견디지 못하고 아예 창조를 향한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완벽주의는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어정쩡한 성과를 낼까봐 두려운 나머지 아예 시도 자체를 피한다면 성장의 필수적인 적정한 피드백과 조언, 방향성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셈이 된다.
완벽주의가 성장을 방해하는 지점에서 당신이 돌파구를 찾도록 돕기 위해 나는 앞으로 창작 과정의 각 단계에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제시하려 한다. 완벽주의자의 태도를 통해서는 완벽주의가 어떻게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실용주의자의 태도를 통해서는 더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나라고 지칭하는 인물은 곧 당신, 독자 여러분이며,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시작 단계에서 턱 막히는 기분이 들 때, 완벽주의자의 태도. 나는 이상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즉,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이 충분해야 하고, 신경 쓸 다른 일이 전혀 없으며 프로젝트에 매진할 동기가 강력하고 전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대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다. 그리고 일을 미루는 데 대한 끔찍한 죄의식을 느끼다가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상태로 미친 듯이 밤을 새워 일하면서 다른 것들은 무시해버린다.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걸 잘 알기에 나는 너무나 불만족스럽다. 실용주의자의 태도. 나는 일을 시작하는데 이상적인 시간은 따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착수할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둔다. 예정한 시간이 되면 그 일을 할 마음이 드는지 여부나 가장 긴급한 것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우선 착수한 시도를 마무리할 때쯤 이 프로젝트를 언제 더 발전시킬 것인지 결정한다. 나는 일의 첫 단계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으며 처음의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고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을 고치고 조정할 시간, 내 목표를 달성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하는 도중 길을 잃은 느낌을 받을 때, 완벽주의자의 태도. 나는 다른 사람이 알아보든 말든 상관없이 작품의 모든 디테일에 집착한다. 따라서 불완전한 초안에 대충 따르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매 단계마다 직접 수정하며 바로잡는다. 작업과 연관된 자료를 조사할 때는 그 정보가 실제로는 필요치 않거나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파고든다. 이 때문에 소모되는 시간이 많지만 그 노력만큼의 결과를 거두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너무 많은 정보를 얻게 된 나머지 범위를 한정해 집중하지 못하고 버거운 느낌이 들게 된다. 이렇게 프로젝트의 앞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디테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고 나면 시간이 촉박해져서 뒷부분에서 해야 할 일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실용주의자의 태도. 나는 달성 가능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한 다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 단계를 명확히 한다. 현재와 작업 마감 예상일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자세하게 살핀다. 여기서 시간이란 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소요되는 주, 단위뿐 아니라 각 주마다 투입할 시, 단위까지를 의미한다. 그런 다음 각 단계의 완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중요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간을 할당한다.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나는 설정해둔 목표를 달성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내에서 충분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마지막에 여분의 시간이 남을 경우 그간의 작업을 되돌아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덜 중요한 일에 과도한 투자를 하느라 결과를 망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을 끝내고 나서도 미련이 남을 때, 완벽주의자의 태도.
만약 내가 더 개선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 결과물이 처음에 머릿속으로 그렸던 이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면 완성됐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실용주의자의 태도. 나는 프로젝트에 할당된 시간과 자원을 고려했을 때 최선을 다한 결과 그 결과물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를 일이 끝났다고 정의한다. 어떤 것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추후에 더 이상 향상될 여지가 없다거나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고 다른 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 두려울 때 완벽주의자의 태도. 누군가 실수를 지적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거나 내가 고려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거나 작품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마치 완전한 실패자가 된 듯한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내 전문 지식과 그동안 받은 존경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능한 사람, 사기꾼으로 여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실용주의자의 태도. 나는 피드백을 결과물을 점검하고 다듬는 데 도움이 되는 고마운 존재로 여긴다. 특정한 피드백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대응 방식도 내 선택에 달렸다. 타인의 통찰력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자칫 정말 멋진 의견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타인의 의견을 통해 내 작업은 향상되고 내 세계는 보다 넓어진다. 여전히 완벽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마지막 조언. 나 자신이 완벽주의자에서 탈출한 입장이기 때문에 실용주의자의 태도라고 설명한 내용이 당신에게는 마치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완벽주의자에게 적당한 선에서의 안주란 작업의 미완성보다 더욱 나쁜 것이고 이 때문에 완벽주의자들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 사례들을 훑어보고 창작 과정 속에서 테스트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완벽의 축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를 목표로 삼는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도 훨씬 더 좋고 더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용주의자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감정적 불안에 소모되던 에너지를 찾았고 그 에너지를 무엇보다 중요한 창의적 요소에 쏟아붓는다면 말이다. 슬럼프를 지혜롭게 건넌 사람들. 마크 맥기니스. 소설가 비크람 세스는 독립 이후의 인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100페이지가량 쓴 후 슬럼프에 빠져버렸다. 어떻게든 스토리를 이어나가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진정한 문제를 간과해 왔음을 깨달았다. 단지 그 시대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간파한 후 그는 지필에서 연구 쪽으로 방향을 돌려 과거의 신문 기사들을 읽고 주요 장소를 방문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이 과정을 통해 너무나 방대한 자료를 모으게 된 나머지 당초 단편으로 계획했던 소설은 무려 1500페이지에 이르는 장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완성된 어울리는 남자는 선인세를 110만 달러나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비크람 세스는 문학계의 슈퍼스타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현재 슬럼프에 빠져 고전하는 중이라면 제 아무리 스타 작가라 할지라도 슬럼프를 비켜갈 수 없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을 수 있다. 둘째, 일단 문제를 정확히 간파하기만 하면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세스는 슬럼프에 직면했을 때 자기 능력에 의문을 품거나 무모하고 헛된 고생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문학적 재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니 만약 엉뚱한 일에 노력을 기울였어도 아무 성과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단지 충분히 알지 못했을 뿐이었고 더 배울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 스토리는 다시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창작의 슬럼프를 겪게 된다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무턱대고 노력만이 살 길이라는 유혹은 떨쳐버려라. 잠시 멈춰서 자신이 겪고 있는 슬럼프가 어떤 종류인지 스스로 물어보라. 문제의 본질을 확실히 알게 되면 해결은 훨씬 쉬워진다. 창의적 프로세스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흔한 슬럼프 유형 6가지와 각각의 해결책을 살펴보면서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다루다 보면 초기에 영감이 바닥나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 원래 떠올랐던 아이디어는커녕 일에 대한 열정마저도 점점 찾기 어려워진다. 톰 소여의 모험은 위대한 소설로 손꼽히지만 마크 트웨인에게도 소설을 끝내지 못해 절망에 빠졌던 순간이 있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더 이상 스토리를 진전시키지 못했던 그 순간을 내 연료 저장고에 바닥났다 고 묘사했다. 결국 그는 2년 동안 집필을 중단하고 다른 일에 마음을 쏟았다. 다시 원고를 집어들었을 때 마크 트웨인은 자신의 상상력 저장고가 어느새 다시 채워졌다는 위대한 발견을 했고 마침내 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 발견은 트웨인의 작가 인생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이후로 책을 쓸 때마다 자신의 저장고가 바닥나는 시점을 잘 살폈고 그 시기가 되면 휴식을 취했다가 작품을 마무리했다. 트웨인에게서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저장고가 텅 비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고 그런 징후를 포착했다면 휴식의 계기로 삼아 당신의 무의식이 다시 그 저장고를 채울 시간을 줘라. 푹 쉬거나 완전히 다른 일에 몰두하라. 물론 트웨인처럼 2년이나 프로젝트를 제쳐둘 수는 없겠지만 아이디어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짧은 휴식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의 벽에 막혀버렸어. 창작은 감정적으로 치열한 작업이다. 미제의 세계의 측면에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될지 두려울 수도 있다. 자신이 다루는 주제 자체가 고통스럽거나 괴상할 수도 있고 당혹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들을 아무리 피하려고 애쓴들 결국에는 일이 지연되는 결과만 남을 뿐이다.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소설가 존 파울즈가 내가 다니던 학교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 젊은 작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지 그에게 물었다. 파울즈는 자신의 소설 중 성적인 장면을 자기 부모님도 읽게 될 거라고 상상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국 그는 속으로 그따위가 뭐가 중요해? 라고 외치며 자신 안의 장벽을 돌파했고 다시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든지 마음껏 쓰고 그리고 표현할 자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라. 그것이 적어도 당분간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이해하라.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초안을 완성하기가 더 쉬워진다. 일단 완성한 후 잠시 시간을 갖고 대중 앞에 공개하고 싶은지 결정하면 된다. 순수했던 꿈은 어디로 갔을까? 돈이나 명성 같은 외적 동기가 창의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 자신이 다루는 소재나 창작의 순수한 기쁨에 매료되는 등 오직 내적 동기에만 집중했을 때 최고의 작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음악 밴드 사이에서 잘 알려진 2년차 슬럼프 현상이 바로 이런 경우다. 첫 앨범 작업을 위해
스튜디오에 뮤지션들을 풀어놓으면 그들은 그토록 원하던 음악을 만들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열정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그러나 앨범이 성공을 거둔 후에는 유지해야 할 명성과 수입, 계속 넘어야 할 산에 대한 부담감이 따라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본능적 판단을 의심하고 비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끝났다면 앨범 작업이든 고객의 의뢰든 작업상의 일이든 보상에 대한 생각은 전부 머릿속에서 밀어내버리고 오로지 일 자체에만 집중하라. 별도의 스튜디오나 창의적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나 성공에 대한 백일몽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다. 개인사가 앞길을 가로막아. 창의성에는 집중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밟고 있거나 젖먹이를 돌봐야 한다거나 중독 문제와 싸우고 있거나 가장 친한 친구와 절교를 했거나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나 이사를 해야 한다거나 이웃과 분쟁에 휘말리는 등의 경우라면 집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할 수 있다면 운이 좋은 거지만 나쁜 일은 대개 두세 가지씩 한꺼번에 밀려오기 마련이다. 프리다 칼로의 인생은 고통으로 점철됐다. 어릴 때는 소아마비를 앓았고 10대에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결국은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안게 되었다. 칼로는 오랜 기간을 홀로 고통 속에서 보냈다. 동료 화가 디에고 리베라와의 폭풍 같았던 결혼 생활과 이혼, 그리고 재결합은 불륜과 직업적 라이벌 의식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문제거리들을 안겨주었다. 칼로는 사고 후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그림을 그렸고 개인사로 역경을 겪는 와중에도 변함없이 예술에 헌신했다. 그녀는 고독한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내가 자화상을 그리게 된 이유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았고 나 자신이야말로 내가 가장 잘 아는 대상이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일을 일종의 피난처로 대하라. 즉 나쁜 일을 겪는 와중에도 통제력과 창의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오아시스로 여겨라. 설사 매일 창의적인 생각이 샘솟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단지 일에 몰두하면서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라. 하루 일을 마치면서 연장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돈도 시간도 아는 것도 부족해. 창작자들에게 작은 부족은 만성적인 숙제지만 빈곤은 단지 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시간 부족, 지식 부족에 시달릴 수도 있고 진부한 인적 네트워크가 문제가 되거나 장비 등의 결함으로 인해 일을 끝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 세뮤얼 존슨이 어머니의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산문집 라셀라스를 일주일 만에 써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셰인 카루스는 감독, 각본, 제작, 주연을 도맡은 자신의 컬트 영화 프라이머를 5주 만에 찍었는데 친구와 가족을 캐스팅하고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서 제작비를 $7,000로 낮췄다. 비틀스는 싱글 앨범이 순위권에 진입하는 성공을 거두자 그 김에 400파운드를 들여 하루 만에 10곡을 녹음한 끝에 데뷔 앨범 Please Please Me를 완성했다고 한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이왕이면 잘 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능한 많은 성과를 이루는 창의적 도전에 나서라. 그래도 여전히 의심이 든다면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 중 첫 번째 3부작과 두 번째 3부작을 떠올리면서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늘 더 나은 결과로 귀결되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1976년 이기팝의 커리어는 위태로운 지경을 맞았다. 그의 밴드 스투지스는 혼란 속에 해체됐고 이기팝은 마약 중독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제발로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친구 데이비드 보위는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 앨범 홍보 투어에 팝을 게스트로 초청했다. 팝은 보위가 진행하는 홍보 투어의 매끄러운 운영과 마케팅 전략에 감명을 받았다. 다음 해에 보위는 팝의 앨범 The Idiot과 Lust for Life를 제작했고 앨범 홍보를 위해 팝과 투어를 떠났다. 이 두 앨범은 팝의 솔로 음반 중 가장 유명한 음반이 되었다. 보위는 작곡가와 연주가로서 팝이 가진 재능에 항상 경탄했지만 더 많은 세상 사람의 이목을 끌어준 것은 제작과 마케팅의 덕이었다. 소수의 관객이나 고객만을 상대해 온 사람이라면 구태여 그런 홍보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혹은 자신에게 장사꾼 기질이 없다며 홍보 효과를 애써 부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때로는 프레젠테이션에 약간의 변화만 주어도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그 덕분에 일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여기가 바로 창의성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융합되는 지점이다. 당신은 자신의 타깃이 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즉, 당신의 프레젠테이션, 마케팅, 인적 네트워킹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줍음이 많거나 내성적인 성격인 것과는 무관한 얘기다. 성공하고 싶다면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좀 무감각해지고 뻔뻔해질 필요도 있다. 좌절이나 혹평에 전혀 고통받아 본 적 없는 슈퍼스타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크 트웨인, 존 파울즈, 프리다 칼로, 이기팝. 만약 지금 슬럼프에 빠져 낙담해 있다면 당신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동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로부터 자신감을 얻어라. 이 위인들 중 어느 누구도 창작의 슬럼프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은 없었다. 사실 이들을 위대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는 자기 의심, 비난, 거절 앞에서도 버텨낸 끈기였다. 이런 장애물을 일부러 찾아 나서란 말은 아니다. 다만 굳이 외면하면서 피하지도 마라. 단지 창의적인 전문가에게 찾아오는 직업상의 위험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제 막 슬럼프에서 벗어나 창의적 영역을 향해 첫걸음을 뗀 셈이다. 나답게 살려면 우선 나를 믿어라. 제임스 빅토르. 오래전 진짜 남자는 퀴슈를 먹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책이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진정으로 남자다운 모든 이에게 선사하는 가이드북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의 조언 중 내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내용은 진짜 남자는 자동 응답기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요한 용건이라면 전화가 다시 오게 돼 있기 때문이다. 는 말이다. 이 책이 전달하고자 했던 바는 유머와 남성성의 과시였겠지만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테크놀로지 및 그 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잃고 있다는 힌트를 담고 있다.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너무나 맹목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우리 삶에 받아들인 나머지 좀처럼 그 관계에 대해 숙고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려 하지 않는다. 긴급한 알람의 함정.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멋지게 디자인된 휴대용 기기들은 우리 안으로 너무 깊게 손을 뻗친 나머지 매너와 문화까지 바꿔놓고 있다. 전화나 메시지, 알람이 더는 개인적 시공간을 침해하는 요소로 여겨지지 않는다. 헬스클럽과 공원은 더 이상 개인적 발전이나 사색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단지 휴대폰으로 출석 체크를 하는 또 하나의 장소일 뿐이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자리나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매너가 없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다반사로 용인되는 행위이다.
자존감과 에티켓은 편리한 접속을 위해 우리 삶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일마저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개인의 삶 곳곳에 뿌려지다시피 한다. 우리는 퇴근 후나 심지어 휴가 중이라 해도 언제든 급한 고객을 돕는 게 마땅하다는 잘못된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 언제든 대기 상태여야 하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응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전자사슬에 묶여 못된 상사, 까다로운 고객, 심심한 친구에게 늘 끌려다니고 있다. 가장 곤란한 점은 우리가 긴급함과 중요함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모든 일이 긴급한 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소위 긴급하지만 사소한 일이 중요한 일보다 먼저 처리되기 훨씬 쉽다. 그러나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을 우선시하면 결국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우선시하는 일을 고르게 되고 만다. 매번 새로운 이메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미풍에도 이리저리 나부끼게 된다. 자신의 관심사는 어느새 옆으로 제쳐둔 채 타인의 일에 매달리게 된다. 이런 바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주의력은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되새기고 상상해야 하는 의미 있는 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 잠시 멈추는 그 시간이 우리 삶을 향상시키고 위대한 업적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데도 말이다. 주인과 노예 사이의 갈림길. 세상 일에 지름길은 없다. 기술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지름길은 사람들에게서 일을 빼앗아간다. 최근 나를 걱정해주는 한 친구가 내게 명상수행을 돕는 애플리케이션을 추천했다. 나는 평소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이 경우에는 마치 기타 연주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과 실제 기타 연주를 배우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말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좋은 명상 수행법이라면 배울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게 핵심일 것이다. 특별히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익힌 기술을 통해 한층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육만 위축시킬 뿐인 목발을 굳이 왜 짚어야 하는가? 왜 애써 노력을 피하려 드는가? 그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곧 목적이다. 노력이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준다. 매일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건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이다. 어디에나 기술이 존재하고 믿을만하기에 우리는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는 모름지기 새로운 습관이 따르기 마련이고 좋든 나쁘든 새로운 습관은 늘 주의하며 살펴야 한다. 카페인, 사탕, 알코올을 섭취할 때 중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듯이 도구와의 건강한 관계 또한 의식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의 균형감을 잃고 도구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마샬 맥클루언의 이론대로 우리가 도구를 만든 다음에는 그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 우리가 도구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이유는 그 편이 가장 저항이 적고 쉬운 통로이기 때문이지만 쉬운 통로에는 항상 함정이 놓여 있는 법이다. 우리는 기술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자기 자신과 타고난 본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우리 삶에는 굳이 기술을 이용해 더 낫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한다. 당신의 스마트폰보다 당신이 더 현명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말하자면 세상에는 당신이 구글을 통해 상상하는 그 이상이 존재한다. 실수도 삶의 일부이고 깊고 새로운 통찰력으로 인도해 줄 때가 많은데 왜 굳이 완전히 없애려 하는가? 예전에는 운전하다가 혹은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멋진 모험담이자 훌륭한 이야깃거리였다. 이제 우리는 그저 GPS가 이끄는 대로 따를 뿐이다. 진정한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법. 너 자신을 알라는 어려운 과제다. 그런데 온갖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충분하다고 믿는 일은 한층 더 어렵다.
SNS에 출석 체크를 하지 않고서 트위터에 최근 소식을 올리지 않고서 팔로워들로부터 좋아요를 얻기 위해 자기 존재를 입증할 사진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긍정하는 게 요즘은 힘들다는 말이다. 전자기기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자신의 시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의 삶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첨단 기술을 철저히 반대하는 급진적 네오로다이트 운동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건 아니다.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일은 쉽다. 개와 산책을 하고 아이와 한가롭게 거닐고 데이트를 나가라. 단 휴대용 기기를 손에 들지 않은 채로 말이다. 당신의 자존감, 우선순위, 매너, 좋은 습관은 트렌드를 쫓는 일과 맞바꿀 정도로 낡은 이상이 아니다. 이런 과제를 수행할 때 자기 자신을 책임지거나 자녀를 위해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영웅은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산만한 외부의 시끌벅적함을 잠재운 채 자신의 심장 박동에 충분히 오래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네언달인달처럼 구부정한 자세로 걷지 않고 꼿꼿하게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 말이다. 그 대열에 합류하라. 어느 쪽에 더 집중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라. 세상은 기다리게 돼 있다. 중요한 용건이라면 다시 전화가 오게 돼 있듯이 말이다. 네, 여러분. 이 책의 에필로그를 보면은 당신 인생의 전문가는 당신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분야에서 아마추어 수준에서 실수하고 지쳐나가 떨어지고 허둥대고 하다가 프로가 되고 나서야 모든 것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 일들은 결코 만만치 않죠. 프로란 뭘까요? 이 책에서는 프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란 자신의 주변 또는 자기 내면에서 좋든 나쁘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고차원적 노력과 윤리로 무장한 채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프로는 매일 일터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프로는 아픈 채로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프로는 성공도 실패도 절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네, 인생의 프로가 되고자 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럼 또 만나요.